고국을 떠나 낯선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한 한인 1세대 이민자들. 이런 한인들을 위해 대학을 설립하고 한식 문화까지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광호 총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영화 미나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입니다. 지금은 미국 내에서 한국계 의원이나 고위 관료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이민 1세대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미국 이민자이자 이 미국 내에서 한인들을 위한 대학을 세운 분이십니다. 스탠톤 대학교 김광호 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 있는 대학이라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총장으로 계신 대학 설명,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스탠턴 대학교는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도시 네.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A에서 남부로 한 40마일 정도 가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가 있어요. 네네. 그게 두 군데 학교가 있고 처음에는 이 학교가 신학과로 출발하고 시간이 가면서 지금은 이제 메인으로 하는 학과 과목이 경영학과를 하고 있고 그래요. 한식 조리학과 네. 그리고 골프학과 네. 학생들의 분포도는 전 세계 17개국 학생들이 네. 모여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글로벌화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국에 이제 대학교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계기나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전공을 했고 네. 그래서 신사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저의 은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꾸 하셨는데 그분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가 바로 되려면 종교인이나 또 특별히 목회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네네.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진짜 올바른 교육자, 종교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0대 중반에 학교를 설립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데 이제 전두환 당시 정권에서 이제 신학교에 대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탄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표현법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정식 대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왔는데 젊은 목사가 정식 대학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당시에 대학교를 만든다는 거는 50만 평 정도의 땅에다가 50억의 캐시가 있을 때만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죠. 그때 누가 희망을 줬는데 미국에는 임대 건물도 대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획기적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건물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989년도에 미국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좀 더 넓은 견문을 넓히고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것이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은 나이가 좀 들고 학부의 때를 놓친 사람들이 있어서 학위를 네네. 받는 때를 네. 그런데 아주 정열적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을 재교육을 시키자 하는 목적으로 네. 출발하다 보니까 미국에 딱 정착해서 보니까 1세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이들도 함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 대학교를 설립하는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럼 총장님께서는 89년도에 이민자 신분으로 해서 미국에 정착하신 다음에 대학을 세우신 건가요?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학교를 하고 목회를 할 때였으니까 네. 89년대 미국에 가서 전체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게 메인을 두면서 학교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미국은 법상이 어떠냐면 외국인도 대학교를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스타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민자 신분으로 타국에다가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은 상상이 잘안 되는 미국은 일인데. 이민자의 국가야. 네. 모든 사람이 다 이민자들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는 영주권이냐 시민권이냐밖에 없는 거지. 네. 네. 거기서 회사를 만들든 학교를 만들든 무엇을 하든지에 대한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니까 눈을 번쩍 뜨게 된 거지. 이 엄청난 사건을 발견한 거예요. 네. 한국에서도 대학을 만들 수 있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대학을 만들기 시작했고 단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종합대학이 된 거죠. 기회도 있었겠지만 또 예상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도 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들 좀 듣고 싶어요.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데 그러시겠죠. 특별히 이민자가 미국 생활에서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은 언어의 장벽이. 언어. 네.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라는 언어는 그냥 생활적인 언어에 불과한 거예요. 네. 전문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문화에 속해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네.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해외 나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지. 미국에서 대학교를 만든다는 거는 한국과 교육법이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미국은 주정부의 대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한국은 초, 중, 고, 대 이렇게 끝나. 네. 미국은 초, 중, 고까지는 똑같은데 대학은 주마다 법이 다른 거예요. 차이가 엄청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교육의 자료를 찾고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적 데미지가 너무 큰 거죠. 그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현재는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되죠. 네.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핏 어려웠던 부분은 소회를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사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언제였다고 생각하냐면은 미국은 주정부에서 인가를 받을 때 예. 한국은 대학 인가를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은 가인가를 주는 거야. 임시인가. 네네. 임시인가를 가지고 학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 네. 그리고 4년 가까이가 되면은 진짜 너희들에게 정식 인가를 주는지 네네네. 이제 말하자면은 사이피지 팀이 나와서 이 전체를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본인가를 못 받게 되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감사받으러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앞에 쫙 각 전문 분야들이 앉아 있고 우리 저를 중심으로 우리 직원이 앉아 있으면 그네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레포터 갖고 하나하나 질문하는 거예요. 4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운영했고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어프로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숨긴 게 있어서 이거는 감춘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네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너희 학교는 정직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프로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들 돌아가라는 거지. 그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LA 공항으로 가는데 공항장에 서서 비행기 떠는 걸 보니까 이 비행기가 계속 바닥에 열을 받다가 뜰 때는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요. 와, 위로 발을 치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 바닥을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때구나. 만일 뜬다면 한순간에 이것이 뜨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1년 동안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정식 어프로브를 받은 기억이 지금 나고. 이 한류라는 것이 지금 대학생들 그리고 이민자분들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뭐 한국인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나요? 어떤가요? 한류의 문화는 지금 미국인들,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삶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가요? 사실 미국이 80년, 89년 제가 갔을 때에 네. 그리고 200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북한을 더 잘 알지 한국을 더 잘 알지 않았어. 네. 그리고 모든 전자제품이나 모든 거는 다 미국, 일본, 독일제였지 네. 한국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전부 다 그냥 일본 차를 구입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지. 모든 것이 한국 것이 앞으로 전진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부 다 자동차 센터들이 일제가 거의 자리 잡았는데 요즘엔 다 바뀌었어. 전부 다 한국 걸로 다 바뀐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바닥이 뜬 위상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쓰고 있고 그렇군요. 모든 셀폰을 한국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프라이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학교에 한식학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과를 통해서 지금 K푸드를 전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미국에서 좀 반응이 좋습니까? 한식학과를 한 것이 전주대학교에서 2014년도 2014년도 전주대학교에서 한식학과의 교수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미국에다 이런 대학교에 한식학과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했던 거죠. 이 한식학과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하는 데는
필요하겠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식학과를 오픈하기 시작했는데 세계의 한식학과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네. 최초로 이 한식과를 만들어서 한국을 한식 문화로 알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에 보면 이 많은 식당이 있잖아요. 길에 나가면 이 젊은 셰프들을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일거리 창출을 해서 곳곳에 이 한식 프로그램을 펼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의 사람들한테 영어로 한식을 가르쳐서 그네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한식 문화를 열 수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큰 국익에 도움이 되겠고 한국으로 알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인 부분은 그것이 현실화됐느냐? 한 17개국의 글로벌된 학생들이 한식을 공부하고 있고 인도 쪽만 해도 거의 100명이 한식을 배우겠다고 지금 네.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거나 떠나려고 하는 한국 학생들이 많습니다. 총장님께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 교육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그 개념 갖고 미국에 유학을 하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 각 나라마다 교육법이 다른 것처럼 미국은 미국의 교육법이 따로 있어서 인가라는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주정부 인가, 그다음에 전문적인 자격 과정 인가, 네. 그리고 종교적인 학교 인가, 그리고 이제는 연방 차원에서는 내셔널 어크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인가가 있고 그 위에는 정부가 관장하는 리저널 어크리데이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생이 만일 유학을 간다면 그냥 대학교가 멋있다고 해서 그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어느 날 내가 더 좋은 전공을 바꾸고 싶어서 버클리를 가고 싶어. 네네. 그러면은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왜 못 가냐면은 등급에 맞춰서만이 편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 선택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네. 있죠. 앞으로 어떤 꿈을 또 꾸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도 국립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상주하는 한국의 국립대학이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올 때에 국립대학은 등록금이 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한국의 국립대학 그 역할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면 가장 저렴한 교육비를 가지고 글로벌화된 교육을 받아 나가는 거. 네.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은 무조건 버클리, 하버드, 아이버리그를 출발하려고 해. 근데 미국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냥 정부에서 인정하는 칼리지를 들어가. 그러면 그 칼리지 자체는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점수를 잔뜩 받은 다음에 언제라도 버클리나 편입이 가능하거든. 네. 그러니까 적은 등록금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마지막 졸업 때 그들은 목적하는 학교를 가요. 그 교량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스탠드 유니버시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제 목표예요. 누구든지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느 학교든지 자기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교량 역할과 또 미국은 아까 미국이 한국 사람이 이제 부유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그 가난한 사람이 엄청 많지. 그 경제적 부분에 그런 사람들 1세나 1.5세들이 진짜 교육의 열이 불탈 때는 그들에게 언제라도 문을 열어주는 그 길을 만들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의대를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낯선 이방인으로서 고난을 극복하고 이제는 당당히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린 많은 한인분들이 계신데요. 진정한 애국이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총장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약,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 강국으로 떠오른 우리나라. 급성장한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한 분야를 꼽는다면 제약 바이오 산업일 텐데요. 실제로 의약품 시장 규모도 급증해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장이 성장한 만큼 제대로 된 규제와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차장님께서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 그동안의 소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제가 취임하고 5개월 동안 산업재 현장,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우회를 여러 분야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식약처에 대해서 바라는 게 무엇이 있을지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 앞으로 제가 식약처라고 하겠는데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두 진행자분들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퀴즈요? 자, 1번 비누, 2번 샴푸, 3번 화장품, 4번 커피 먹는 이런 일회용 컵, 네. 그다음에 5번 체온계. 이 5개 중에 식약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거는 몇 번일까요? 1, 2, 3, 4, 5 중에. 직감적으로는 4번 종이컵이 4번 이제 종이컵. 해당되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네. 정하영 진행자님은 저는 화장품이라고 해야 되나? 3번.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비누, 샴푸, 화장품, 일회용 일회용 종이컵? 커피컵, 체온계. 이것이 다 놀랍게도 식약처 소관 물품입니다. 네. 아, 저희가 저는 찾고 있었는데요. 화장품을 알고 있다고 네, 생각했는데 식약처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두 분도 다 모르실 정도로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식약처의 정책적인 부분인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네. 그리고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어린이, 어르신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건강한 급식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저도 식약처에 온 지 5개월 동안 이런 걸 식약처에서 하네. 이런 물품을 우리가 하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식약처가 국민 건강에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이 역할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책임감도 더 커지는 것 같고 매일매일 이렇게 깨달으면서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제약 분야, 바이오 분야는 성장 기회가 바로 코로나19였어요. 최근에 산업계 현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을 보면 지난 2년에 굉장히 성장세가 이제 두드러져서요. 제약 바이오가 그 시장이 1년에 25조가 됐거든요. 그리고 2년 내내 연속 흑자를 이제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의약품은 사실 21년도에 보면 성장률이 112%나 됐어요. 그리고 아마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코로나 진단 키트 네. 아마 사서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진단 키트가 의료기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의료기기에 들어가는데 진단 키트가 들어가는 의료기기 시장은 21년도에 거의 12조 8,800억 원 그 정도 돼서 26% 성장했어요. 또 이 식약처 차원에서는 식약처에서는 국산 백신과 국산 치료제 이 두 개를 한 세트로 이렇게 승인을 한 나라는 미국, 영국 다음에 우리나라 식약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식약처의 규제 역량이라고 하는데 심사하는 그런 힘, 그 규제 역량도 덧붙여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좀 꾸준하게 이어나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인 관심이라든지 지원도 필요할 텐데 근데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역사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신약이 제약 업체들이 우리도 국산 신약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1980년대 후반대입니다. 86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첫 결실을 맺은 것이 1999년에 1호 국산 신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이 11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국산 신약으로 승인받은 게 몇 개가 있느냐면 35개예요. 고거예요. 연구 개발도 더 필요하고 또 그런 핵심 인력들도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학계나 연구소에서 요즘 그 논문을 내는 우수한 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그게 이제 연구 역량의 척도인데요. 네. 그 연구 역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죠. 제가 식약처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의 그 식품과 의약품이 글로벌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떤 국제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직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9월 달에 신설을 한 것이 글로벌 식약 정책 전략 그 추진단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추진단에서는 식품이나 의약품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의료기기
그런 것이 해외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분석을 하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는 그러한 과가 지금 신설이 돼서 청사진을 그리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식의약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산업계에 대한 이해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이 행정 혁신 방안을 저희가 3가지로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길이나 신호등 같은 네. 조금 쉬운 개념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새로운 규제의 길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생긴다고 해도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 자동차라고 했을 때 길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규제의 방향성을 잡아놓는다면 그러면 이제 신기술이라는 차가 만들어졌을 때 그 규제의 길로 미리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규제 혁신 방안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또 역시 길 시리즈로 간다면 어떤 길에 규제의 길에 차가 들어왔어요. 근데 차가 시속 10km로 갈 수도 있고 시속 30km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속도감인데 규제 지원의 속도감을 높여주자.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경우 식약처가 규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가야 될 부분은 빨리 갈 수 있게 밀어주자.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혁신 방안이고요. 네. 3번째는 규제는 환경에 적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규제 중에 아직도 좀 올드한 규제들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미 너무 환경이 변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빨간불이 있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빨간불들을 찾아내서 의미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불필요한 빨간불을 제거하는 거. 그런 3가지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길을 만들고 빨리 갈 수 있게 해주고 불필요한 빨간불을 제거하는 네. 그런 게 이제 3가지 혁신 방안이고요. 또 규제개혁 100대 과제, 뭐 100개나 되는 과제를 또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제 중에 좀 역점을 두시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규제 혁신 그 100대 과제는 4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 2번째는 국민들의 삶에 불편함을 주는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네. 그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국제화를 할 수 있는가. 4번째는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4가지의 이제 큰 부분으로 하게 된 건데요. 신산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mRNA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새 네, mRNA 그렇죠. 백신. 이러한 mRNA와 같은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물질에 대한 규제를 할 때는 화학의약품하고는 좀 다른 규제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는 좀 더 맞춤형으로 규제를 해야겠다. 그런 맞춤형 이제 규제 방안 같은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민생 개선 부분에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게 어떤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의 그 피해 보상을 하는 대상을 상당히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국제화인데 미국에도 브레이크스루라는 어떤 신속 심사 제도가 있고 유럽에는 프라임 제도라는 신속 심사 제도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혁신성이 있는 것, 굉장히 신규성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글로벌 이노버티브 프로덕이라고 해서 글로벌 혁신 제품으로 일단 선정을 해놓으면 네. 그 글로벌 혁신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집중해서 심사하겠다.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프트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절차적 제도가 개선도 많지만 절차적 제도 개선에서 하나는 그 전자 레이블링 제도, 일렉트로닉 레이블이라고 해서 의약품의 설명서가 사실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러면 종이로 된 설명서는 바뀔 때마다 그걸 다시 인쇄를 하고 다시 부착을 하고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설명서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설명서 볼 수가 없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작죠. 그래서 그걸 전자 레이블링을 해놓으면 편의성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100대 과제 중에 의약품 부작용 보상에 대한 개선이 있다고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동안에는 그 부작용을 너무나 명백하게 사망하신 경우에만
사실은 피해 보상을 해드렸어요. 너무 그렇지만 극단적이네요. 너무 네. 극단적이죠. 근데 이제 사망까지 이르지 않아도 연령대나 또 그분이 기저질환이 있으면 다른 분보다 좀 예민한 입원 정도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명백한 사망만 했는데 이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그리고 그 사망까지 이르지 않아도 심각한 정도 거기까지 확대해서 좀 더 피해 보상을 정부에서 해줘야겠다. 이것을 뭐 시청자분들 많이 모르실 건데 그래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해서 의약품 피해 보상 제도에 대해서 그 식약처가 대한약사회하고 협업을 해서 네. 의약품 봉투를 잘 보시면 뒤편에 그 피해 보상 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번 보시면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접수해서 이제 그 상담 절차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아마 오늘 방송 중에 가장 유용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이거 뭐 재판을 해야 되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예, 예, 하게 예, 되는데 예, 예. 식약처에서 이제 네, 예, 식약처를 신고를 편의점으로 하시면 일단은,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최근 또 유명 그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도 좀 잇따라 있고요. 또 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마약이 무섭게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마약 청정국이라는 게 어떻게 정량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인구 10만당 그 마약 중독자가 20명이 있는 것이 청정국의 기준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0만 명당 30여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청정국에서는 많이 벗어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그 마약 쪽을 특징을 보면 예전과는 또 다릅니다. 중독자의 수가 느는 것에 부가적으로 예전에는 40대, 50대에 마약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의 경향은 10대, 20대가 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10대, 20대의 증가, 예, 막 2배 정도로 막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이 증가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마약을 하실 때 불법 밀반입된 마약을 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을 하시는 게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그 마약류 대책 협의회라는 거를 강력한 컨트롤 패널로 해서 범정부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식약처는 이 범정부적인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 그런 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마약 단속도 정말 계속 중요할 거고요. 또 마약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또 뭐 재활에 대한 이런 정책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말씀을 안 드렸던 게 그럼 재범률은 몇 %인가 했을 네. 때 재범률 몇 %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재원율이 상당히 높은 게 마약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냥 뭐 50%? 37% 네. 현재. 그건 거의 40%인 거죠.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단속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활과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식약처에서 9월 달에 마약 그 재활 지원 과라는 새로운 과를 신설을 하고요. 식약처에서 좀 더 이 재활 쪽에 사회 재활 쪽에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식약처 산하 기관 중에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게 서울에 마약 중독 재활센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국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이 수요를 생각하면 적고. 서울과 부산 갖고는 정말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청소년에 대한 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청소년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맞춤형인 게 없었어요. 근데 욕심 같아서는 청소년에 좀 더 집중한 뭐 유튜브라든가 또 청소년 맞춤형 메타버스라든가 그런 걸로 좀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임기 중에 달성하고 싶은 과제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식약처에 와서 생각하는 거는 건강한 미래라는 단어인데요. 네. 건강한 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또 좋은 식이약 제품들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좋은 식이약 제품들이 좀 더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외국으로도 또 많이 진출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국제적으로 좀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데는 식약처의 글로벌 규제 역량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의 어떤 인력들이 좀 더 좋은 심사를 하고 그래서 좋은 규제 역량이 있어야지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아울러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8월 달에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할 때 제가 어떤 약속을 드렸냐면 국민 여러분 식약처의 100대 과제 이 규제혁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국제적인 규제 역량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그 모든 근간은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면서 건강한 미래를 앞당기는 네. 국민 안심 프로젝트 이게 제가 가려는 길의 이정표입니다. 그 여러 분야 중에 제약과 식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진흥 정책과 함께 규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의 틀이 정말 혁신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국민은 안전이 담보된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또 국내 식의약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식약처가 계속해서 큰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